한국에서 단 1분도 못 뛰었지만 이렇게 된 이상 바르셀로나전에서 비축된 체력을 다 쏟는다! 안녕하세요, 통기자입니다. 자, 오늘 2일이죠. 2일 새벽 열린 마요르카와 바르셀로나의 라리가 7라운드 경기 후토크입니다. 결과는 바르셀로나의 1대0 승리였습니다. 먼저 전반적인 경기 내용을 한번 돌아보겠습니다. 마요르카는 이번 시즌 늘 쓰는 그 포진 그대로 나왔어요. 그런데 보통 5-3-2이지만 이날은 5-4-1처럼 보이기도 했고 실제로 그렇게 표기하는 매체도 있었습니다. 왜냐면 이강인 선수가 기본적으로는 무리찌와 투톱이지만 원래 그렇지만 원래 그 뒤로 많이 내려가잖아요. 수비 가담을 많이 하는데 이날은 더욱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이강인이 아예 왼쪽 미드필더 자리로 내려가서 수비에 가담하고 나머지 3명과 함께 4인짜리 그 2선을 이루는 5-4-1로 볼 수도 있는 그런 경기였습니다. 평소보다 더욱 수비적이었다. 그리고 이강인이 그 속에서 수비의 부품 역할을 굉장히 충실하게 해냈다라고 볼 수 있는 경기였던 거죠. 바르셀로나는 당연히 4-3-3 포메이션 늘 하던 걸 했고요. 경기 전반적으로 볼 땐 마요르카의 수비가 매우 잘 된 그런 경기였습니다. 마요르카의 점유율은 고작 28.4%였어요. 30%가 안 되는 그런 낮은 수치였고 그만큼 바르셀로나가 공을 많이 잡고 일방적으로 두들기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런데 슛을 보면 13회 대 10회로 오히려 마요르카가 바르셀로나보다 3번이나 많아요. 똑같은 것도 아니고 더 많습니다. 하비에르 아기레 감독이 마요르카의 수비 조직력을 잘 만들어놨잖아요. 이 조직력이 라리가 최강 공격력의 바르셀로나를 상대로도 어느 정도 통한 그런 경기였다고 요약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런데 결국 바르셀로나가 이긴 이유, 바르셀로나가 결국에는 더 적은 슛에도 불구하고 마요르카를 뚫은 이유는 결국엔 단 하나였어요. 레반도프스키입니다. 레반도프스키. 이 팀의 원톱이 레반도프스키였다는 그 차이. 마요르카의 무리찌도 정말 좋은 공격수. 지난 시즌 후반기부터 정말 잘해주고 있는 공격수지만 세계 최강의 공격수와는 역시 클래스가 달랐다. 이 한 가지 차이에서 승패가 갈렸다고 볼 수 있는 경기입니다. 초반 바르셀로나가 사실 고전했어요. 마요르카가 흐름이 괜찮았거든요. 그런데 전반 20분 바르셀로나의 첫 번째 유효슛을 레반도프스키가 득점으로 연결했습니다. 여기서 승부가 갈린 거죠. 전반 20분 상황을 보면 안스파티의 스루 패스를 받아서 왼쪽으로 침투한 레반도프스키가 동작이 굉장히 큰 페인팅, 우리가 흔히 본 걸로는 예전 설기현 선수의 현역 시절 페인팅을 떠올리게 하는 굉장히 큰 동작의 페인팅으로 마요르카 수비수 발리엔트를 젖혔습니다. 그런데 왼발로 크로스하는 척하고 크게 휘둘러서 제친 다음에 오른발에 공을 갖다 놨다고 해도 쉽게 넣을 수 있는 자리가 아니었어요. 약간 측면으로 쏠려 있었고 이건 뭐 오히려 크로스를 올려야 되나 싶은 그런 위치였거든요. 그런데 거기서 보폭 크게 스텝을 딱 재더니 그 팍포스트로 낮고 빠르게 휘어 들어가는 정말 절묘한 오른발 날카로운 슛으로 골망 구석을 찔렀습니다. 이 결정력 한 번에 갈린 거예요. 끝났습니다. 사실 바르셀로나는 선발 윙어로 덴벨레와 파티를 기용을 했고요. 미드필더는 프랑크 케시아가 있었는데 후반에 이 선수들을 다 빼고 하피냐, 페란토레스, 페드리 등으로 바꿨어요. 그런데 사실 이 교체가 큰 효과가 없었습니다. 선발로 나온 선수들이나 교체로 들어온 선수들이나 레반도프스키를 잘 보조했다고 하기에는 무리가 있거든요. 근데 승리를 이끈 건 그냥 이 레반도프스키 선수의 개인 능력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레반도프스키는 독보적인 라리가 득점 선두입니다. 이로써 라리가 7경기에서 9골 2도움을 기록했고요. 챔피언스 리그는 2경기에 3골을 넣었어요. 이 사람입니까? 골 넣는 기계로서 이제 태어날 때부터 조립된 그런 존재 아닌가? 그래서 이런 초인적인 득점 페이스를 보이고 있는 요 선수를 막을 수 없었다. 이것이 마요르카의 패인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본론이죠. 이강인 선수의 개인적인 활약상은 어땠는지 한번 구체적으로 따져보겠습니다. 이강인 선수는 우리가 다 아는 것처럼 23일과 27일에 열린 9월 23, 27일에 열린 A매치 2연전을 소화하기 위해서 한국에 왔다 갔죠. 그런데 벤투 감독이 2경기 모두 벤치에 앉혀놓고 투입을 안 했어요. 그래서 두 번째 경기인 카메룬전 막판에는 이강인을 투입하라고 관중들이 연호를 할 정도로 굉장히 A매치에서 보기 힘든 특이한 상황까지 벌어졌지만 결국엔 뛰지 않고 갔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강인이 괜히 체력만 낭비한 게 아니냐, 괜히 시차 적응에만 어려움을 겪는 게 아니냐, 사기가 떨어지는 거 아니냐 많은 우려를 하셨지만 이강인 선수는 일단 사기가 떨어진 건 절대 아니는 걸로 보였고요. 정말 소속팀만 보고 그 현재 컨디션만 가지고 얘기한다면
뭐 왔다 갔다 이동하는 어떤 피곤이 있긴 하지만 그래도 안 뛰었기 때문에 덜 피곤한 거죠. 뭐 이강인 선수보다 바로 직전에 경기한 김민재 선수 같은 경우에는 두 경기 풀타임 뛰고 가가지고 딱 봐도 엄청 피곤해 보였는데 이강인 그렇지 않았습니다. 아무튼 그래서 이강인에겐 체력적인 문제는 없었어요. 그리고 한국에서 벤투 감독이 쓰지 않은 미드필더가 역시나 라리가 정상급의 경쟁력을 최근 모습만 보면 라리가 정상급의 경쟁력을 갖고 있다는 걸 다시 한번 증명한 경기가 됐는데요. 이 바르셀로나를 상대로 물러서지 않았고 어떤 면에서는 바르셀로나 미드필더들보다 더 돋보이는 장면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놀랍게도요. 자, 이 마요르카의 위협적인 상황 중에서 거의 절반 정도가 이강인이 거쳐서 갔어요. 사실 뭐 이 팀 원래 그렇죠. 이강인이 거쳐가는 게 한 절반, 베다드 무리치 거쳐서 가는 게 절반. 둘인데 이제 둘이 공격기를 주고 받기 때문에 합쳐서 한 팀 공격의 70% 정도를 차지하는 그런 팀인데 이날도 그랬습니다. 팀 슛이 13회였는데 이강인이 날린 게 2회. 이강인의 키패스가 3회였으니까 뭐 거의 3분의 1은 넘고 절반 조금 안 되는 그런 만큼 슛을 이강인이 직접 만들어냈습니다. 자, 마요르카는 바르셀로나 상대로 좋은 흐름, 좀 우세한 흐름을 두 번 잡았어요. 그때마다 그 중심에는 역시나 이강인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경기 초반 시작 직후인데요. 먼저 전반 5분 발데가 볼 트래핑, 상대의 수비수 발데, 요즘 바르셀로나가 주전으로 기용하는 유망주 수비수죠. 이 발데가 볼 트래핑을 하면서 여유를 부릴 때 발데가 좀 높은 공을 발로 다루려 할 때 이강인이 달려들어서 머리로 따내는, 그러니까 발데의 축구화에 머리를 맞을 수도 있는 상황이지만 그걸 감싸가면서 머리로 따내는 굉장히 투지 있는 모습 보여줬습니다. 하지만 이제 밀고 들어간 다음에 동료에게 패스를 연결하진 못했고요. 그 다음 전반 11분 베다드 무리치가 볼키핑 후에 내준 공을 받아서 이강인이 왼발 중거리 슛을 시도했는데 이거는 막혔어요. 유효슛이 됐습니다. 그리고 이어진 코너킥에서 또 이제 키컨 당연히 이강인이었는데 마요르카가 상당히 멋진 공격을 보여줍니다. 이강인이 뛰어서 하는 게 아니고 땅볼 패스를 문전으로 전달을 했고 데갈라레타가 노마크 상태에서 논스톱 슛을 했는데 이게 정말 결정적인 기회였거든요. 그런데 이게 유효슛이 되지 못하고 골대 위로 뜨면서 아쉬움을 남겼습니다. 이 상황에서 이강인의 강한 킥, 특히 이제 중거리 슛이나 크로스보다도 땅볼 패스를 할 때 이강인의 날카로운 그 킥 감각이 얼마나 빛을 발하는지 보여줬는데 그 코너킥 상황에서 기습적으로 동료가 발로 슛을 할 수 있게 하려면 보통 저 뒤로 보내거든요. 왜냐하면 상대 수비가 많은 그 페널티 박스 안으로 땅볼 패스를 찔러서 그걸 발로 슛하게 만드는 건 굉장히 어려워요. 그런데 이강인이 데갈레레타한테 도달한 그 패스를 땅볼 패스인데, 그러니까 띄워서 올린 게 아니고 땅볼 패스인데 정말 낮고 빠르게 무슨 쫙 이렇게 찔러가는 그런 패스로 연결해 줬어요. 그걸 보면서 와, 역시 이강인의 왼발 패스 능력은 탑이다, 이런 생각을 한번 하게 됐습니다. 자, 이렇게 신을 내다가 레반도프스키에게 일격을 맞으면서 마요르카는 이제 주도권을 좀 잃어버렸고요. 그리고 이제 한동안 바르셀로나 공격을 정말 끈질기게 버티면서 간간히 역습을 하다가 이제는 뭐 한 골차 뒤지고 있으니까 막판에는 반격을 했거든요. 후반 40분 라고 주니어를 투입했는데 이때부터 한 번 더 마요르카가 좀 주도권을 잡는 흐름이 나왔어요. 이때 역시 이강인이 돋보였습니다. 먼저 후반 42분 이강인의 스루 패스를 받은 무리치가 절묘한 퍼스트 터치 후에 강슛을 날렸는데 빗나갔어요. 그리고 이어서 슈테겐 골키퍼의 빌드업 그 패스 미스가 되면서 로드리게스가 유효슛을 날렸는데 이 중거리 슛이 슈테겐에게 막혔습니다. 그리고 바로 거의 직후죠. 후반 44분 다니 로드리게스가 이번에는 오른쪽 측면을 뚫고 내준 공을 이강인이 받았어요. 이강인이 그렇게 잘 받은 게 아니에요. 이렇게 받기 편한 공이 아니었어가지고 터치부터 튀어서 바르셀로나 선수들 사이에서 공을 지켜야 됐는데 굉장히 투지 있는 모습, 거의 뭐 다리가 풀릴 정도로 힘든 시간이었지만 굉장히 투지 있는 모습으로 공을 끈질기게 지킨 다음에 오른발 슛까지 했는데 이게 팝포스트 옆으로 살짝 빗나갔습니다. 이렇게 이강인이 굉장히 멋진 테크닉뿐 아니라 투지까지 보여줬다는 점에서 바르셀로나전은 더욱더 돋보이는 경기였다고 생각이 됩니다. 경기 전에 차비 에르난데스 바르셀로나 감독이 뭐 우리 서비스였겠지만 이강인을 엄청나게 좀 축혀 세우는 멘트를 하는 것이 또 화제가 되기도 했는데 경기 후에 아마도 더욱더 이강인에게 큰 인상을 받지 않았을까 생각이 됩니다. 이강인 선수의 기록 후스커드 기준으로 보면요, 슛 2회, 패스 성공률 86%, 키패스 3회와 드리블 성공 3회, 이 둘 다 이 경기 1위예요. 바르셀로나 선수들을 뛰어넘어서 경기 1위. 바르셀로나는 사실 뭐 원래 같으면
한 경기에서 키패스 대여섯 개 하는 선수들 흔히 나오거든요. 그런데 이날만큼은 마요르카가 그걸 못하게 막았다. 그 수비에도 이강인이 기여를 했다. 그러면서 본인은 바르셀로나 미드필더들의 압박을 뚫고 키패스를 3개 했다. 이것이 이강인의 경기였습니다. 그리고 드리블도 3회. 뭐 역시나 탁월한 플레이메이커의 그런 스탯이죠. 그리고 공 탈취 2회로 수비 가담까지 잘했다는 것 역시 수치로 증명했습니다. 자, 이날 교체 투입된 바르셀로나의 페란 토레스는 이강인의 친구죠. 발렌시아 유망주 시절 상당히 친했던 걸로 알려진 한 살 위형인데 이제 친구예요. 그래서 경기 전에 반갑게 인사를 했고요. 이강인이 이제 페란 토레스의 가슴을 탁 때리면서 아주 반가운 마음을 표현하기도 했습니다. 자, 마요르카의 다가오는 일정이 좀 수월합니다. 지금까지 7경기 치르면서 벌써 레알 마드리드와 뭐 바르셀로나 양강을 다 상대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현재 마요르카의 승점보다 사실은 어려운 일정이었으니까 경쟁력은 조금 더 있다고도 할 수 있거든요. 그 보상을 받듯이 당장 눈앞으로 다가오는 다음 경기가 엘체는 최하위예요. 그리고 세비야전도 있는데 세비야가 뭐 그 전력 보강에 실패하면서 강호답지 않게 이번 시즌 정말 약해진 수비 때문에 정말 많이 지고 있어요. 그래서 현재 16위로 떨어져 있거든요. 엘체 세비야전은 둘 다 이제 마요르카가 승점을 따낼 만한 기대를 충분히 할 만한 경기들이고 특히 세비야 상대로 이강인이 좋은 모습 보여준다면 그러니까 세비야는 말씀드린 것처럼 좀 종이 호랑이에요. 명문까지 아니더라도 굉장히 강호로 알려져 있지만 이번 시즌 경기력이 안 좋아서 충분히 마요르카나 좀 이강인이 해볼 수 있는 상대거든요. 이런 경기에서 이강인이 좋은 모습 보여준다면 한 번 더 큰 주목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 화제를 모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이강인 선수가 스페인 라리가에서 더욱더 압도적인 모습, A매치 소집 전보다 더 압도적인 모습을 보여준다면 어떻게 될까요? 뭐 벤투 감독이 활용법이 있든 없든 무조건 뽑을 수밖에 없겠죠? 뭐 지난달보다 더 잘하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강인 선수의 앞으로의 경기력은 그 월드컵 승선 여부, 11월 열릴 카타르 월드컵 승선 여부와도 상당히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앞으로 뭐 이강인 선수의 활약 굉장히 응원할 만할 것 같고요. 볼맛이 나는 경기들 계속 이어질 것 같습니다. 볼리였습니다.